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은 스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위스가 인구 1,000만 명을 상한선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스위스의 열린 여당 중에 하나인 스위스 국민당이 2023년부터 인구 1,000만 명 국민 투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의 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도록 특정 인구수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위스 국민당 안팎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2050년 전까지 인구수가 950만 명을 넘기면 1단계 조치가 발동됩니다. 요 1단계 조치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거주자의 가족들은 스위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직원이 스위스 지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더라도 가족들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1단계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이 경우엔 인구 증가를 부추길 수 있는 국제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건데요. 이 단계를 2년 동안 유지했음에도 인구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최후의 조치로 유럽연합과 스위스가 체결한 자유 이주 협정을 파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자유 이주 협정에 따라서 유럽연합 주민 150만 명이 스위스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지위나 직장과 무관하게 스위스 내에서 주거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야, 이 스위스는 유럽 연합 전체의 내륙 국가, 즉 한복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이유, 이렇게 국민 투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런 안건을 논의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구와 국민들의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예. 우선 스위스는 유럽에서 이례적으로 50년 가까이 인구수가 매년 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총 인구가 1945년에는 44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05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21세기 들어서도 200만 명 가까이 늘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인데요.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그야말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시계산업이나 제약, 금융,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외국에서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전체 노동자의 34%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40%가 넘고요. 또 보험이나 의료와 같은 고임금 산업에서도 30% 가까이가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인구는 그대로인데 외부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를 비롯한 생활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스위스는 원래도 유럽에서도 물가가 비싼 나라로 유명한데 여기서 더 올랐다면 진짜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국가 간 생활 물가를 비교할 때 인용하는 지표로 빅맥 지수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빅맥이 3.84달러 정도고 영국은 5.73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스위스는 거의 8달러에 육박하는 네.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만약에 내가 고임금 노동자라면 물가가 비싸더라도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나중에 은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갖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비용이 계속 들수록 주거 비용이 늘어날수록 불만들이 조금씩 힘을 받으면서 인구 상한선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물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주민들 불만은 이해가 되는데 스위스 정부라든가 스위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들 입장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좀 늘어야 장사도 할 거 아니냐, 그다음에 물건을 생산할 여지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 인구만큼 소비 여력도 뒷받침되니까요. 예. 근데 우선 스위스 열린여당 전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인구 상한선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스위스는 현재 4개 정당이 열린여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보수 우파로 분류되는 스위스 국민당, 요 투표안을 붙인 국민당만 상한선 정책에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중도당, 자유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내년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이 1,000만 명 상한선 정책에 찬성한다면
정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스위스 기업들은 이 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위스는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스인을 더 뽑는 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스위스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에 아. 가까운 2.1%입니다. 예, 이미 쓸 사람은 다 쓰고 네, 있군요. 이미 고용될 사람은 다 고용됐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에서 인력을 계속 유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고령화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스위스는 평균 수명이 84살, 세계에서 5번째로 늙은 국가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내 생산 가능 인구가 13% 정도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스위스 기업의 40% 정도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외 노동자 유입이 없다면 2040년에는 43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노동인구 문제만큼 심각한 건 유럽연합과의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인구 상한선 정책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 스위스와 체결한 다른 주요 협정들을 유럽연합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스위스 너네들이 우리의 유럽연합 국민들을 자유로이 이동하는 걸 막았으니 우리도 너희와 체결한 협정을 파기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스위스는 유럽연합과 기술협력이나 농산물, 항공, 도로, 철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또 스위스 전체 수출의 40%가 유럽연합을 향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스위스 정부와 국민들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최대 시장을 잃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인구를 제한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 있나요? 우선 스위스는 1년에 최대 4번까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여러 안건을 결정하는데요. 상속세나 산업보조금 같은 무거운 안건부터 원숭이에게 인권을 부여할 수 있냐 이런 다소 당황스러운 안건까지 다양하게 투표를 거칩니다. 예. 네, 현재 알려진 소식으로는 인구 상한선 정책이 내년 6월 14일에 투표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달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찬성이 48%, 반대가 41%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11%로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상한제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투표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강경한 안건일수록 실제 국민투표일에는 이 찬성 비율이 하락하고 반대 비율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과연 그런 흐름을 탈 것이냐? 제 생각에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난 7월에 실시했을 경우에 48%의 찬성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찬성 지지 기반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그 11%의 부동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화의 종말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처럼 아예 외부 이민이나 노동자 이주를 전면 금지한다는 조치는 정말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스위스가 내릴 선택이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세계 정치에 어떤 파문을 가져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요즘 자전거 운전자들의 음주 단속을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야, 이건 왜 그런가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가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89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음주 자전거 때문에 자동차의 면허까지 잃은 거죠. 일본 전국 도도부현 가운데 오사카부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도가 12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하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77건이나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따릉이처럼 공유 자전거를 보면 음주 후 탑승을 제한한다라고 써져 있기는 합니다만 경찰들이 자동차 음주운전만큼 자전거 음주 단속을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은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취가 아니라 약간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역시 처벌 대상에 들어갔는데요.
호흡 1리터당 알코올이 0.15mg 이상이 검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올해 6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4,500명 이상이 이렇게 알딸딸한 약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탔다가 적발이 됐다고 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은 자전거 운행을 자동차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을 그 취한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는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호흡 1리터당 알코올이 0.25mg 이상인 경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흡 1리터당 알코올이 0.15에서 0.25mg 사이면 취기 운전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동승자는 물론 뭐 차량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권한 사람까지 주변인까지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들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조죄라고 하나요? 이 방조한 사람들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예. 일본이 2009년에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자전거 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예. 자전거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역시 술을 마셨으면 아예 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처벌의 수위가 강도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더 강력한 처벌이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전거가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예. 일본 애니메이션 속의 장면들만 생각해도 뭐 짱구 엄마가 장을 보러 갈 때 항상 짱아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요. 그렇네요. 또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도 스즈메가 자전거를 타고 뭐 산등성에도 넘는 등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예. 2020년 기준 국민들의 자전거 보유 대수가 6,700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니까 2명 중 1명은 자전거를 갖고 있다는 의미죠. 일본은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자전거가 언제 처음 도입이 됐냐면요. 1860년대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일본에 처음 들여왔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도입 당시에는 굉장히 소수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탓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페달을 구르고 약간 몸을 이리저리 뒤뚱뒤뚱 해야 하는 모습이 신사답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가격 때문이라도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도 조금 기피되는 교통수단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에 뭐 기차나 전차, 버스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고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연료도 부족했고 도로 사정도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일본 사람들이 두 발 대신 선택한 교통수단이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출퇴근이든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든지 친구와 약속을 나가는 학생이라든지 모두가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네. 사실 일본 하면 진짜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워낙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특이한 모양도 있던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앞에 어린이용 좌석이 붙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실제 거기에 아이들 태우고 가는 모습도 봤고요. 정말 일본은 좀 독특한 자전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의 대표 일상용 자전거 마마차리라고 부르는 이 타입이 1950년대쯤에 등장을 합니다. 예. 이 이름이 이제 마마, 엄마, 차리 자전거인데요. 아. 이름은 엄마 자전거이지만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전 세대에 인기가 있는 모델이에요. 예. 일본은 지금까지도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걸 나타내주는 지표가 여성 사용자입니다. 여성 사용자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를 탄다고 해요. 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권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또 한 번 자전거 붐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자전거 열풍이었는데요. 대중교통을 타면 뭐 낑겨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염병에 조금 무서워서 전염병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통근을 선택을 하면서 예. 자전거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운영업체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일본 직장인들의 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정을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에 일본에서 기록된 자전거 사고가 7만 2천 건 이상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예. 여기에는 일본 직장의 잦은 음주 문화가 더해지면서 자전거 음주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유가 됐는데요. 일본 직장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노미카이, 그러니까 마시는 모임이라고 하는 예. 회식 문화거든요. 조직 내 소통 시간이라는 공식적인 행사 느낌이라서 우리나라 회사원들의 회식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 네. 어쨌든 이 노미카이가 일상화됐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부터 거나하게 취해서 자전거로 퇴근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한 겁니다. 이 일본의 이런 조치들은 우리나라에게도 참 좋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보편화돼 버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관련한 큰 사고들이 좀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지난달 서울에 관광 왔던 한 일본인 모녀가 DDP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모친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 당시 TV 아사히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보다 6배 많고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일본 역시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연했지만 강도 높은 처벌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0년 사이에 90%나 줄였거든요. 이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처벌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인데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추가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는 우산을 들고 타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타거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야간에 조명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야, 더 세지네요. 네, 우리나라 정도라면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러한 행태들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주행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망 사고가 연간 20건을 넘기기 어이구. 시작했거든요. 예.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28건으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들 중에서 범칙금 액수를 보면 스마트폰 조작이 가장 높아요. 12,000엔 정도를 부과한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의 경우에는 지도 어플을 보면서 자전거를 운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지도 어플 보는 것도 스마트폰 보는 거니까 아, 이거는 좀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 약간 애로사항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지도 보다가 잠깐 세워놓고 다시 지도 보고 또 그렇죠. 가고. 아, 그렇게 해야겠네요. 안전을 위해서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늘리면서 전기차 강국이 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요즘은 해외로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수출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중국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부문에서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한 방식과 거의 동일한 전략으로 이 내연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서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입지를 많이 줄였죠. 네.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에 보조금을 안고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폭스바겐이나 GM, 닛산 이런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접다시피 해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절반 이상을 자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해외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기차가 뉴 노멀이 되면서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던 중국 업체들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 둥펑, 창안 이런 중국 업체들이 새 시장을 찾아서 떠나야 했는데 그렇게 눈에 돌린 곳이 해외. 그 중에서도 신흥국 시장입니다. 사실 여러 시장의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흥국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은 뭐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그 내수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을 신흥국에서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투입하고 또 지방 정부를 통해서 전기차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차 공장으로 미처 전환되지 못한 내연기관차 공장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예. 올해 기준으로 중국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연간 생산 능력 대수가 2천만 대 정도인데 네. 내연기관차는 이미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수요보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러시아,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멕시코 이런 시장들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내연차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전기차 운행을 생각해 보시면 뭐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기반이 부족한 나라가 여전히 많고요. 예. 또 전기차는 무게가 무거워서 도로 파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어떻게 신흥국을 공략하고 있는가? 역시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해요. 우루과이에서는 둥펑 자동차의 픽업 트럭이 약 21,500달러부터 판매되는데 이게 닛산의 경쟁 모델보다 $10,000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을 주로 구매하는 농장주들은 일본 차 한 대 살 돈으로 중국 차 2대를 살 수 있다라면서 환호를 하죠. 예. 이런 가격 전략 덕분에 2020년 이후 중국 자동차 수출의 76%가 내연기관 자동차였고요. 예. 연간 총 수출 물량은 100만 대에서 올해 650만 대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체리, 둥펑, 베이징 자동차는 해외 수출 자동차 중에 60에서 70% 정도가 내연차라고 합니다. 예. 야, 이 정도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덤핑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신흥국에 진출해 있던 많은 자동차 기업들은 긴장 엄청 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 국가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선 내연기관차를 공급을 하고요. 전기차 기반이 갖춰졌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가 내연기관차로 수익을 내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도 슬슬 공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 압박은 더더욱 심해졌죠. 멕시코에서는 피아트나 포드, 쉐보레 이런 기존 브랜드가 점유율을 잃고 있는데 쉐보레의 경우에 올해 멕시코 판매량이 2023년보다 17%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16%로 확대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도요타는 판매량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자동차의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각국 정부마다 뭐 관세라든지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 이 자동차 홍수를 좀 막아보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어요. 그럼에도 점유율은 2020년 21%에서 지난해 64%로 급증해버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미국, 유럽, 중국 이런 큰 시장을 공략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신흥국 시장을 대응하는 데에는 미진했던 것이 이렇게 중국차 공세에 취약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만 승부를 했다면 중국 내연차 업체들은 거기에 더해서 안전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까지 높여서 내연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중국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기술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도 계속 진화 발전 시켜온 것 같은데 무조건 비판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쨌든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나름의 활로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방식이 무조건적인 저가 공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품질과 안전이라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을 해결을 해줬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이외에 여러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저가 수출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격만 무작정 낮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수출 계획을 기업들이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물건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마침 그게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물건들이라면 좀 걱정이 되는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